토요일 오후의 햇살은 평화로웠다. 거실 창문을 타고 넘어온 빗줄기가 바닥의 먼지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나는 그 정적 속에서 낡은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고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익숙해진 가사노동은 이제 생각 없이도 움직이는 기계적인 일상이 되어 있었다.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던 남편, 준우가 아삭하며 사과를 깨무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민서야, 일로 좀 와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른하고 다정했다. 나는 행주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갈증이라도 나는 거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끈적한 사과즙이 묻은 손으로 제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현우네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네. 한 100만 원 정도만 보내줘. 내가 지금 손에 사과즙이 묻어서 그래. 비밀번호 알지? 준우의 동생, 즉 도련님인 현우네는 최근 작은 가게를 열어 자금이 빠듯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터였다. 한 가족이니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그의 휴대폰을 받았다. 잠금 번호는 5년 전 우리가 결혼했던 그날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그 숫자를 누를 때마다 느껴졌던 묘한 신뢰감이 그날따라 유독 따뜻하게 다가왔다. 메신저 앱을 켜고 동서인 지혜의 채팅방을 찾았다. 며칠 전 준우가 안부를 물었던 몇 개의 메시지가 보였다. 나는 지혜가 어린 조카를 안고 있는 프로필 사진을 확인한 뒤 100만 원을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다. 지잉하는 진동과 함께 돈이 빠져나갔다는 알림이 떴다. 준우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던 찰나였다. 화면 상단에 붉은색 알림창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혜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고마워요, 자기야. 오늘 밤에 기다릴게. 얼른 와요. 자기야. 그 세 글자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내 눈을 찔러왔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준우가 나를 그렇게 불러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내 남편의 동생과 결혼한 지혜가 왜 내 남편을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일까?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하얘졌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려 준우가 옆에서 무어라 떠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준우는 여전히 사과를 아삭거리며 물었다. 보냈어. 지혜가 뭐래. 나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길을 억지로 삼켰다. 지금 여기서 비명을 지르거나 휴대폰을 집어던진다면 그는 분명 오해라며 발뺌할 것이고 지혜 역시 실수였다고 잡아뗄 것이 뻔했다.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나만 정신 나간 여자로 몰릴 터였다.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어조를 흉내내며 말했다. 보냈어. 지혜가 답장 왔네. 당신이 직접 봐봐. 휴대폰을 건네며 나는 준우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찰나였지만 분명한 당혹감이었다. 그의 귓바퀴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둘러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래. 나중에 확인해 볼게. 도련님이 바쁜가 보네. 그의 음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행주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행주가 유리판 위를 긁는 기분. 나쁜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다. 자기야, 밤에 기다릴게. 그 문장들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수만 번 되풀이되며 그들의 추잡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최근 들어 동서지혜는 요리를 배운다는 핑계로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방문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은근슬쩍 준우의 곁에 붙어 오빠, 이건 어떻게 해요? 오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며 콧소리를 냈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성격이 싹싹한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준우의 잦아진 야근, 밤늦게 거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 짓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고객사와의 업무가 아닌 지혜와의 미래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졌다. 분노로 손가락이 떨려 행주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을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며 물었다. 근데 도련님네는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하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봐. 준우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게 공과금이 좀 밀렸나 보더라고. 동생이 급하다니까 보낸 거지 뭐. 거짓말. 공과금을 내는데 자기야라느니 밤에 기다린다느니 하는 말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준우의 굳어있는 어깨를 보며 차가운 확신을 가졌다. 이 결혼을 끝낼지 말지는 이제 오로지 나의 결정에 달렸다. 나는 빨래를 널어야겠다며 베란다로 향했다. 세탁기에서 준우의 와이셔츠를 꺼내 옷걸이에 걸던 중 셔츠 깃 부분에 묻은 옅은 분홍색 흔적을 발견했다. 며칠 전 지혜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발랐던 그 립스틱 색깔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나는 립스틱 자국이 묻은 셔츠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옷걸이에 걸었다.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멍청한 아내처럼. 거실로 돌아오자 준우가 짐짓 다정한 척 물었다. 빨래 다 널었어. 힘들지? 나는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참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 괜찮아. 아, 참. 당신한테 말한다는 게 깜빡했네. 우리 팀장이 이번에 부산으로 일주일 동안 출장 좀 다녀오라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순간 준우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반짝였다. 그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을 억누르며 내 걱정을 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일주일이나 힘들 텐데 그래도 회사 일이라니 다녀와야겠지. 집 걱정은 말고 잘 다녀와. 그의 다정한 위로가 이제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다. 그는 내가 집을 비울 일주일 동안 지혜와 우리 집 안방에서 벌일 파티를 상상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가 파놓은 함정 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척하며 속으로는 더 거대한 덫을 준비했다. 그날 밤 준우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지혜와의 채팅방을 열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애정 행각과 지난주 몰래 호텔에 다녀온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내 휴대폰으로 그 모든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증거 수집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폭로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준우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준우 씨, 그리고 지혜야. 너희가 그토록 사랑을 속삭이던 이 침실이 어떻게 너희의 무덤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월요일 아침 서울역의 공기는 출근길 시민들의 바쁜 발걸음과 뒤섞여 차갑고도 소란스러웠다. 준우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나의 짐가방을 챙겼고 역까지 직접 차를 몰아 나를 배웅했다. 그는 개찰구 앞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도착하면 꼭 연락해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마치 거추장스러운 짐을 드디어 치워버린 듯한 해방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보며 지었을 그 홀가분한 미소를 상상하자 심장 밑바닥에서 차가운 박동이 요동쳤다. 나는 고속열차에 올라탔지만 열차가 서울의 경계를 벗어나기도 전에 중간 정차역에서 조용히 내렸다. 일주일이나 집을 비울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나는 역을 빠져나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의 방을 잡았다. 창밖으로 우리 집 아파트 단지의 지붕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었다. 호텔 방에 짐을 푼 나는 곧바로 준우에게 도착했다는 가짜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조심해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왔다. 시계 바늘이 오전 11시를 가리킬 무렵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다시 우리 집으로 향했다. 준우가 출근했을 시간임을 확신하면서도 도어락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집 안은 내가 떠나던 아침의 고요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안방으로 직행했다. 그리고 지난주 미리 사두었던
엄지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나는 카메라를 침대 머리맡 스탠드 뒤쪽 벽과 가구 사이의 어두운 틈새에 단단히 고정했다. 침대와 안방 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각도였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카메라에 실시간 피드를 연결하자 내 휴대폰 화면 속에 적막한 안방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이크 성능까지 확인한 뒤 지시등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마쳤다. 이제 이곳은 그들의 은밀한 낙원이자 동시에 모든 추악함이 기록될 처형장이 될 것이었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숨을 죽인 채 휴대폰 화면만을 응시했다. 오후 4시가 지날 무렵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 속에서 안방문이 열리더니 준우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들뜬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민서, 부산 도착했대. 이제 정말 우리뿐이야. 올 때 조심해서 와. 통화를 마친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안방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동서, 지혜였다. 그녀는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가방을 침대 위에 던져두고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차림을 매만졌다. 욕실에서 나온 준우는 지혜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고 지혜는 간드러지는 웃음소리를 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오빠, 정말 형님 일주일 동안 안 오는 거 맞지? 나 가슴이 떨려 죽겠어. 지혜가 준우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 민서 그 사람. 한 번 일 나가면 주변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일주일 동안 여긴 오직 너랑 나뿐이야. 준우는 지혜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를 침대 위로 이끌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역겨운 대화와 노골적인 애정 행각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준우는 지혜에게 조만간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금팔찌를 사주겠노라 약속했고 지혜는 도련님과는 곧 이혼하고 준우와 살고 싶다는 파렴치한 욕망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그들이 서로의 탐욕에 취해 눈이 멀어 있는 동안 나는 이 추악한 연극에 종지부를 찍을 관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친정 부모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믿고 있을 도련님까지. 나는 이 화려한 배신의 무대에 세울 완벽한 배역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준우 씨, 지혜야. 너희가 꿈꾸던 그 미래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 기대해. 이제 곧 축제가 시작될 테니까. 토요일 오전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호텔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는 내 손등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오늘이 그들의 추악한 연극에 종지부를 찍을 가장 완벽한 무대임을 확신했다. 준우와 지혜는 주말이면 더욱 대담해졌고 오늘 역시 두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 안방을 자신들의 미래 장소로 삼고 있었다. 나는 미리 포섭해둔 관객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는 출장지에서 보낼 선물이 도착했으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 친정 엄마와 오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요리 강습을 믿고 있을 도련님, 현우에게도 같은 시각에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11시 30분 휴대폰 화면 속의 거실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박 여사가 앞장서서 문을 열었고 그 뒤로 영문을 모르는 친정 식구들과 현우가 뒤따랐다. 사람들은 빈집인 줄로만 알았던 공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에 일순간 얼어붙었다. 아니, 준우가 집에 있었나? 왜 대답이 없어? 박 여사가 당황한 듯 안방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지만 문 너머에서는 간드러지는 여자의 웃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때 나는 미리 약속해 두었던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오빠, 지금 바로 TV장 아래 칸에 있는 검은색 기기를 꺼내서 TV에 연결해.
내가 보내주는 영상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오빠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서둘러 기기를 연결했다. 이윽고 거대한 거실 TV 화면이 밝게 빛나며 안방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 실시간 피드가 송출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발라 상태로 침대에 걸터 앉아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미래를 약속하는 준우와 지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세상에, 저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니? 친정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고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은 도련님 현우였다. 그는 화면 속에서 자신의 형과 아내가 나누는 음탕한 대화, 그리고 지혜가 현우를 비하하며 준우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지혜야. 형. 현우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TV 화면을 통해 준우와 지혜가 나누었던 은밀한 메시지 내역까지 차례로 띄웠다. 자기야, 오늘 밤 기다릴게라는 문구부터 내 명의의 예금을 빼돌려 지혜에게 금팔찌를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준우의 배신이 온 가족의 눈앞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안방 안의 두 사람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경악하며 뒤늦게 문을 열려 했다. 나는 호텔 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다. 이제 내가 직접 현장에 등장해 이 지옥 같은 잔치를 끝낼 시간이었다. 이제 문을 열어. 오빠. 저 두 사람의 민낯을 마주할 시간이야.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호텔 문을 나섰다. 5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는 비참했지만 동시에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경쾌한 신호탄이기도 했다. 호텔 문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지독하리만치 차분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은 무심했으나 내 머릿속은 날카롭게 벼린 칼날처럼 번뜩였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몇몇 이웃이 우리 집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미 집 안에서 터져나온 비명과 고성이 복도까지 새어나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고 5년 동안 나의 안식처였으나 이제는 오욕의 현장이 되어버린 그 집의 문을 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쾌한 공기와 함께 처절한 울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한복판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도련님 현우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금방이라도 피를 토할 것 같은 붉은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 뒤로 안방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준우와 그 뒤에 숨어 몸을 떨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 보였다. 준우는 내가 출장에서 돌아올 리 없다고 믿었는지 헝클어진 머리와 단추가 어긋난 셔츠 차림으로 나를 보며 사르르 떨었다. 민서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준우의 목소리는 볼품없이 갈라져 있었다. 나는 대꾸 대신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여전히 준우가 지혜에게 재산을 빼돌리며 이혼 후를 모의하던 그 추악한 녹화 영상이 멈춰 있었다. 지혜는 갑자기 내 발치로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제가 거절하면 현우 씨를 회사에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서. 지혜의 비겁한 변명에 준우가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야? 네가 먼저 오빠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매달렸잖아. 나한테 팔찌 사달라고, 가방 사달라고 조른 게 누구인데.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핥히고 뜯으며 비열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거실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증거 리스트를 TV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준우가 지혜에게 보낸 송금 내역과 명품 구매 영수증들이었다. 2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지난달 내 생일 선물은 비싸다며 외면했던 그가 지혜에게 바친 300만 원짜리 금팔찌 영수증까지. 준우야, 너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친정 언니가 TV 화면을 손가락질하며 경멸 섞인 비명을 질렀다. 내 동생이 5년 동안 너 뒷바라지하며 아낀 돈으로 동서한테
3억만 원짜리 팔찌를 사줘. 친정엄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쳤다. 불쌍한 내 딸,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그 고생을 했으니.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아들의 파렴치한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자 사색이 되어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시아버님 또한 상을 쾅 치며 준우를 향해 호통을 쳤다. 이 천하의 불효자 자식아. 네가 감히 집안 망신을 이토록 시키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가장 비참한 것은 현우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형과 아내가 자신을 기만하며 재산까지 노렸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준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내 앞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민서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지혜랑은 당장 끝낼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아니,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당신이 내 신뢰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난 거야.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재산 분할 협의서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당신이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예금, 그리고 지혜에게 사준 그 명품들까지 전부 회수해서 나한테 넘겨.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이 모든 영상을 법정에 제출하고 간통과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그러면 당신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감옥에 가게 될 테니까.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선택지가 없음을 직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미련 없이 짐가방을 챙겨 들었다. 이 추잡한 공간을 벗어나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비명에 가까운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서야, 큰일 났다. 현우가 지금 안방문을 부수려고 난리야. 제발 한 번만 돌아와서 좀 말려다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그 집 식구가 아니에요. 현우 도련님, 일은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현우의 처절한 포효 소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알리고 있었다. 내가 집을 나선 직후 지혜는 현우의 눈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했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현우는 거실에 있던 묵직한 나무 의자를 집어들고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현우는 당장 문 열어.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찼다. 박 여사와 시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현우의 광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우는 무거운 나무 의자로 문고리 부분을 수십 차례 내리쳤고 마침내 문이 박살나며 지혜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지혜는 엉망이 된 몰골로 기어나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나는 전화기 너머의 박 여사에게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현우 도련님이 손해보지 않게 이혼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한 뒤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 안녕. 그리고 새로운 아침.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섰다. 새로 산 미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였다. 나는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추잡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다. 잠시 후 초췌한 모습의 준우가 시부모님과 함께 나타났다. 준우는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은행 카드를 건넸다. 민서야, 여기 1억 5천만 원 들었다. 저놈이 빼돌린 돈이랑 그 팔찌 산 돈까지 다 합쳐서 겨우 맞췄어. 집도 내놓았으니 팔리는 대로 절반은 내 계좌로 들어갈 거다. 나는 군말 없이 카드를 받았다. 미안하다는 시아버님의 탄식과 준우의 흐느낌을 뒤로 한 채 법원으로 들어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에
무게가 날아가는 듯한 해방감이 몰려왔다. 남겨진 이들의 비극과 나의 꽃길. 이후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지혜는 그날로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채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다. 박 여사는 지혜가 남기고 간 옷가지를 전부 아파트 복도에 던져버리며 다시는 가문의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도련님 현우 역시 즉시 이혼 도장을 찍고 일에만 매진하고 있었다. 나는 짐을 정리해 친정집으로 들어왔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베란다에 평소 좋아하던 꽃들을 하나둘씩 옮겨 심었다. 며칠 뒤 나는 집 근처의 작은 꽃집 매니저로 취직했다. 꽃을 만지는 일은 상처받은 내 영혼을 치유해주는 가장 완벽한 치료제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식성을 맞출 필요도 거짓된 야근에 가슴 졸일 필요도 없다. 주말이면 엄마와 공원을 산책하고 언니와 여행을 다니며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 결혼은 신발과 같다.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걸으면 결국 발만 상할 뿐이다. 아프면 과감히 벗어던지는 것이 답이다. 베란다에 핀 장미 향기를 맡으며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과거는 이제 걸음이 되어 더 아름다운 내일을 피워낼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나답게 누구보다 씩씩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